네, 오늘은 알고 드시면 약이 되지만 또 모르고 드실 때는 약이 아닌 것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약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한번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풍이 드는가 싶더니 찬바람이 불고 벌써 겨울처럼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계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야, 겨우살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좀 이렇게 몸을 좀 보신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좀 먹고 이 겨우살이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약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감기약? 보약? 건강식품? 진통제? 뭐 장희빈이 떠오르면서 뭐 왕이 내린 사약?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은 사실 약을 평소에 잘 안 드시는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약에 대해서 동화 같은 이야기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약을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요. 불안해요. 걱정스럽고 또 불편하시죠. 어디 뭔가 데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이 약을 가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시는 약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미지가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감기에 걸리면 동네 약국에서 어머니가 약을 싸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오각형 종이 아시죠? 약포지 이렇게 싸서 이게 이제 풀어지고 그럼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숟가락에다가 약을 털어 넣으시고 물을 살짝 내신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저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입에 하고 넣으시면은 그걸 이제 먹고 나서 너무 썼던 기억, 그 노랗게 죽같이 생겼던 수저 안에 올려 있었던 그 약,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약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약 그러면 어머니들이라든지 할머니들의 어떤 사랑과 관심 이런 걸로부터 떠오르게 되는데, 자, 이 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먹고 또 100세 건강 시대를 슬기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저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65세쯤 되는 분들의 약의 개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5세 병원을 다니시는 분, 입원 환자는 무려 평균 하루에 드시는 약이 18알이에요. 그리고 통원하는 외래 환자들은 6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입원 환자니까 우리 보통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기능식품에다가 집에다가 두고 계시는 가정상비약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약을 드시고 계세요. 자, 우리가 왜 이 약의 개수가 문제가 되냐면요. 약을 한 2개 정도 드실 때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비율이 한 13%인데 이게 4알 정도가 되면 38%로 올라가요. 7알 정도가 되면 40%가 넘어갑니다. 심지어 80%라는 데이터도 있어요. 이게 약의 종류가 많아지면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마법의 숫자, 그래서 매직 넘버 9 그래갖고 한 자리 숫자로 하루에 드시는 약을 노인들은 맞추자라는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는 것은 선진국이 될수록 당연한 추세예요. 건강한 환자들이 노령 환자들이 많고 건강을 추구하게 되고 노인이 되면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이 된 10분 중에 6명이 3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을 많이 드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약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따져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3가지 주제를 갖고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약이냐 독이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제가 약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던 첫 번째 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에 한 18세기, 16세기에 유럽에 파라셀서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약학자였는데요. 이분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은 양날의 검이다. 양쪽에 날을 선 검인데 이거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나누는 가장 기준은 용량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을 쓰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몸에 이로움을 위해서 먹는 이 약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용 방법이 굉장히 약에는 중요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약에 대한 역설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었고 편안함을 위해서 먹었던 약이 오히려 독으로도 작동될 수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두통약입니다.
자, 두통약은 우리가 아파서 먹는 약인데, 머리가 아파서 먹는 약인데,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약을, 두세 종의 약을 하루에 두세 번씩 드시면서 한 3개월 정도가 지속되는 분들은요, 오히려 두통약을 드신 이후로 머리가 더 아파집니다. 이유는 어떻게 알려지냐면요, 우리 몸에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두통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되죠. 그러면 통증을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막 나오게 돼서 통증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진통제의 용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진통제, 이걸로 안 되니까 또 다른 진통제를 찾아볼까? 또 드시게 되고, 요건 좀 괜찮네라고 하시게 드시게 되는데, 대충 괜찮네라고 하시는 진통제들이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 진통제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심장이라든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라든지 하는 다른 문제들이 유발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요, 소화제의 경우입니다. 자, 우리 소화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소화제가 뭐 위장관을 이렇게 운동을 촉진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소화 효소를 분비시키거나 아니면 꽉 찬 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가스 발포용 드링크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소화제는 자꾸 의존을 하게 되시면요,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게 기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소화가 좀 안 나고 더부룩한데 그러면 또 뭔가를 넣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기다리게 되고 의존하는 의존성이 생기게 돼요. 소화제를 즐겨 드시던 것이 오히려 소화가 더 잘 안 되거나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속이 안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소화제에 의존하시다 보면 혹여 생겨 있을지 모를 위궤양이나 위에 대한 안 좋은 질환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감초라든지 발포성, 이렇게 가스처럼 우리 좀 더부룩한 거나 좀 기름 낀 음식 먹을 때는 우리 탄산음료, 청량음료 좀 찾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가스가 나오는 걸 발포성제, 드링크제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드시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던 가스가 생기니까 이제 위로 나오게 되면서 시원함을 느끼시게 되는데, 반면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산이 올라오는 위식도 역류염,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거나 가지신 분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변비약입니다. 변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거나 아니면 운동량의 부족,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곡류라든지 섬유소 같은 걸 적게 섭취하시기 때문에 점점 우리들의 소화 기능들이 안 좋아져서 이제 변비를 낳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변비약이라고 하는 거는 변비를 생기게 아니라 변비를 이제 개선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일종의 설사 촉진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어내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부풀어진 위장에 부풀어진 물체를 넣어줘 갖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능이 밀어낼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촉진해 주는 게 변비약의 개념인데요. 이거 역시도 의존하시게 되면 소화 기능, 배변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많은 변비 치료제 중에서 이제 비사코딜이라는 성분의 약이 있어요. 이건 좀 강력하게 위장관을 이렇게 흔들어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인데 이 효과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꾸 의존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수분을 섭취하시거나 운동을 하려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보다는 그 약을 찾게 됩니다. 그럼 몸은 또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되고 이런 거에 또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것도 변비약을 오랜 기간 동안 의존하시다 보니까 소화 기능, 배변 기능이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의 경우는 뭐냐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잘 아시죠? 우리 부신 피질 호르몬이다라고 그래갖고 우리 몸에서 원래 분비됩니다. 다른 말로 말할 때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우리는 특급 소방수라고 그래요. 가진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하면은 인류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성분입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주기도 하고 심한 기침이 나는 사람의 기침을 잦아주게 하기도 하고 열이 난 어린애들 열도 떨어뜨려주고 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상처의 회복도 빠르게 도와줘요. 부신피질 호르몬제 연고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가 났을 때 회복도 빨라지고요. 심지어 우울한 생각이 드는 심리적인 상태도 개선시켜 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은 우리 몸에 강력한 면역성 저항성을 나타내게 하는 우리 몸의 특급 소방수입니다. 그렇게 찾게 되죠.
근데 이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이렇게 좋은 소방수인데에 반해서 반드시 남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것 역시도 바깥에서 너무나 많은 피질 호르몬제가 공급이 되다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이 그 작용을 잘 안 하게 돼요. 의존성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 흔히 뭐 습진과 같은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가 갈라지는 것 아니면 혈관염이 생기기도 하는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그 바를 때 투여되는 약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갖고 사용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가 뭐 하는 약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예, 항생제인데요. 이 항생제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원래 항생물질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인류가? 어디 하늘에서 비에서 떨어졌나요? 별똥별이 싣고 왔나요? 항생제는요, 맞습니다. 곰팡이에서 얻어졌어요. 플레밍이라는 분이 한 100여 년 전에 푸른 곰팡이에서 얻었다라는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생깁니다. 곰팡이도 일종의 균류인데 왜 곰팡이에 있는 물질이 균을 내쫓지? 이 세상에 있는 미생물들은요, 좁은 공간 안에 퍼져서 양분을 얻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종류의 세균이 오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해 갖고 다른 세균이 내 근처에 못 오게 내가 번식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물질이 항생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에서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 들어오는 다른 세균을 막으려고 내는 그 물질을 뽑아 갖고 사람에게 써보니까 사람이 병원체에 감염이 안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항생제의 원리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항생제 몸에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 드시다가 증상 뭐 큰 차도가 없어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생제를 중간에 임의로 중단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 알려드릴게요. 이 항생물질은 두 가지 원리로 작동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항생물질이 일정 농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약발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농도가 있으면 단시간에 닿아도 상대방 세균이 죽어요. 물러갑니다. 또 어떤 거는요, 농도가 세도 견디는 힘이 강한 세균이 올 때는요, 일정 시간 정도가 노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의존하느냐 농도에 의존하느냐 두 가지로 작동하게 되는데 요거를 고려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몸에 들어와서 녹아서 혈액을 타고 돌면서 일정 농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몸에서 배설이 되겠죠. 근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드시다가 중단을 하면 몸 안에 있는 항생물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니까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속에 있던 균이 열심히 그 항생물질에 얻어맞다가 이제 견딜만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성이 생긴 균은요, 동일한 항생제가 들어오면 우습게 합니다. 세균이 항생제에서 면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항생제는 이미 쓸모없는 항생제가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성이 생긴 균들을 뭐라고 하냐면 좀 영문으로 슈퍼박테리아라고 그래요. 아주 슈퍼맨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류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새롭고 강력한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또 그거에 노출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약을 사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항생제의 남용 문제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항생제가 약으로만 사용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유를 짜는 젖소에게 또 고기를 생산해내는 육류를 공급해주는 뭐 돼지나 이런 가축들에게 건강하게 병이 없이 자라야지 고기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젖소라든지 육류를 공급하는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항생제가 넣은 사료를 먹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동물들이 병이 나지 않아서 건강하게 자라서 공급을 해주고 계란도 낳고 닭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유라든지 고기라든지 계란에 항생제가 묻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요즘에 항생제 안 먹어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항생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생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식품에까지도 우리가 엄선해서 드셔야만 좋겠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먹이던 항생제 시럽 같은 것도 있죠. 어린아이를 먹이시는 분들 기억나시나요? 남았어요. 또 내가 먹던 것보다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버립니다. 그러면 이 항생제가 하수구를 타고 물을 지나서 물을 타고 토양에 빠지게 되면 땅 속에 있는 균들, 즉 미생물 생태계가 교란이 돼요. 그래서 약은 드시고 남은 거, 물약이 됐던 알약이 됐던 어떤 형태의 약이라도 이 약들은 가능하면 임의로 쓰레기통이나 하수구나 싱크대에 붓지 마시고 화장실에 버리지 마시고 이걸 어디다 버리면 될까요? 모든 동네 약국에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면 가서 약사 선생님한테 그냥 드리세요. 이거 버리러 왔어요. 그럼 다 모아서 수거해서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폐기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환경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만성질환과 올바른 약 사용법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어떤 효험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쓴 약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의 역설에 대해서만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뭐냐면요. 이 약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모니예요. 두 번째 주제는. 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흔히 알아듣는 건 궁합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은 단독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보다도 더 평소에 잘 드시는 게 음식입니다. 식사하고 여러 가지 음식과 음료를 드시게 되는데 약이 민감하게 이 음식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찾은 주제가 뭐냐면 우리 만성질환에 하나가 있다면 고혈압일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 주제가 뭐냐면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당뇨병, 고지혈증. 이거는 우리 거의 대부분의 40대 후반 이상 되면 우리 성인들이 너무나 쉽게 가지기 쉬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혈압을 예를 들었는데 좀 쉽게 하려고 제가 음식부터 생각을 했어요. 고혈압의 건강기능식품과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마리놀렌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메가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는 오메가 6, 오메가 6 지방산입니다. 이걸 드시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보통 혈액이 묽어져요. 그래서 혈액이 응고돼 갖고 생기는 심장 혈관 질환들 또 뇌에 생길 수 있는 중풍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오메가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고혈압을 가지신 어르신이 이 약을 이 건강기능식품을 과량으로 드시거나 너무 의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버려요. 너무 묽어진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성도 떨어지고 또 상처 부위도 많아서 거기서 터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과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칼륨이라고 있죠. K. 칼륨이라는 성분과 요오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요게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을 드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의 심장은 칼륨 같은 이온에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작은 변화만 생겨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집니다. 그게 조금만 초과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심정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몸에 좋다고 드시는 건강을 위해서 드셨던 이런 칼륨 성분이나 요오드 성분이 오히려 고혈압 환자에게는 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직 약은 얘기도 안 드렸어요. 건강기능식품 상태인데도 이렇게 예민하게 됩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비타민 K가 있어요. 아까 K는 원소로서의 K고 지금은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가진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줘요. 그러니까 너무 묽은 피 또는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투여받게 되면은 빨리 혈액이 굳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또 뭘 드시죠? 아스피린 비슷하게 혈액 응고 억제제, 즉 피를 묽게 만드는, 피를 맑게 만드는 약들을 많이 드세요. 근데 이 음식이나 이 성분을 드시게 되면 뭐가 돼요? 약의 성분과 얘는 혈액을 응고시키려고 그러고 얘는 녹이려고 그러고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드시나 마나가 생기는. 이번 3고의 두 번째 고지혈증. 자, 고지혈증은 뭐냐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많이 떠다니는 상태예요. 자, 이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드시는 우리가 막 스타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약을 드시게 되면은 이 약의 문제가 뭐냐면 간에 손상을 줘요. 오랜 기간 드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고지혈증을 앓으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여러분 혈액 속에서 혹시 간에 위해가 생겼는가를 이렇게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양도 조절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분들이 마침 무좀이 생겼습니다. 무좀이 생겨갖고 경구 입으로 드시는 무좀약을 보통 2주 이내에 줍니다. 근데 심하다 그래갖고 자꾸 처방받다 보고 뭐 내가 또 사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해서 좀 과량을 오랜 기간 드시게 되면 이 두 종류의 약, 고지혈증을 낮춰주는 약, 그다음에 무좀약 이 두 가지는요 둘 다 간의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간이 더 힘들어지죠. 이런 분이 음주까지 하시면 더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드시고 계시던 약에 대해서 또 새롭게 드신 약이 뭔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인에게 다 이야기를 하시고 조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드시고 안 드시고를 내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자, 이번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이번엔 차와 함께 약을 먹어도 될까 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커피와 함께 감기약, 커피와 함께 심장약, 막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계시는데 뭔가 아닐 것 같죠? 아니니까 강의 주제지요. 자, 이런 콜라라든지 커피 또는 홍차 이런 차들류에는 대충 뭐가 들어있냐면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양의 차이는 있지만 자 이렇게 이 내용에다가 심장혈관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드시면서 이런 음료를 드시게 되면 심장에 정확한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특히 부정맥을 가지신 분들 심장 그런 장애들을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생제는 보통 산에 약합니다. 산에. 근데 항생제를 경구로 드시면서 오렌지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렌지 주스 시큼한 게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차뿐만 아니라 같이 드시는 음료와도 약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제일 좋은 건 약간 미지근한 다량의 물과 함께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왜냐면요. 아까 소화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은 시원하게 내려가는 걸 원해서 찬 탄산음료 드시던 습관이 있어서 드링크 형태의 소화제들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 그랬다 그걸 딱 드시면 우리의 위장 관계는 잘 아시죠? 시원해서 좋긴 하지만 차가운 게 들어오면 놀랍니다. 우리 위장 관계는 따뜻한 걸 좋아해요. 특히 나이 드시면 어르신들 차도 시원한 차보다는 따뜻한 차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소화제도 드링크형 소화제는 좀 실온에 보관했다 드시는 게 괜찮고요. 이런 음식도 약을 드실 때도 물도 찬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말씀드릴까 하냐면 소화제입니다. 소화제의 종류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관의 촉진제, 소화효소제, 가스를 생겨서 발포형 제제, 그다음에 제산제 이런 것들 보통 4-5가지를 소화제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각각의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고 좀 더부러 가거나 아니면 많은 양의 섬유질을 먹고 더부러 가거나 떡이나 김밥, 찬 음식을 먹고 속이 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들거나 각각 쓰는 약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찬 음식이나 김밥 식은 거나 떡 같은 거 딱딱한 걸 드시고 조금 더부룩하게 느껴지고 소화가 불편함을 느낄 때는 발포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가스가 생기는 듯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게 있거든요. 밀어내고 위로도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은데 대부분이 이제 소화효소제죠. 소화효소제들을 드시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소화효소제는 보통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약이겠죠. 그런 성분이겠죠. 효소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코바이라고 말하는 당뇨병 약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은 아예 몸에서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지는 기능을 막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배설되게 만들어서 몸에 당이 흡수되는 걸 막는 당뇨병 약인데 자, 요걸 드시는 분이 소화효소제를 드시면 서로가 부딪히겠죠, 성분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가 약을 찾아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준비를 한 건 뭐냐면은 파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스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이런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 모 신문사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께 한 70이 넘어가시는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수천 명에게 여쭤봤는데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10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입니다.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 1등, 2등, 3등이 나왔어요. 3등이 뭐였을 것 같아요? 어렵죠.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3등이 뭐였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
이게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만날 친구, 가족을 포함해서 나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놀랍게도 연골이었어요. 연골. 뭘 뜻할까요? 무릎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허리 아픈 게 없어야 다니시면서 마지막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다라고. 너무 놀라운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연골은 관절을 뜻하고, 이 관절은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다 갖고 있는 불편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간단한 치료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파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핫 파스와 쿨 파스로 나뉩니다. 뭐 한방 파스도 있던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핫 뜨거움을 느끼고 왜 시원함을 느끼냐는 들어간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핫을 느끼게 되는 건 이제 뜨겁다는 표현이잖아요, 영어에. 핫이라는 거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붙이면 붙인 부위에. 그다음에 쿨이라는 건 붙이면 붙인 부위가 시원해요. 그거는 핫은 뭐냐면 장뇌라고 말하는, 영어로는 캄포라고 그러거든요. 캄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항염 성분이면서 혈관 확장제예요. 근데 얘가 뜨끈함을 느낍니다, 몸에서. 그래서 이 장뇌가 많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스는 핫파스로 우리가 분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쿨은 뭐냐? 우리가 박하 성분 중에 멘톨이라고 있죠. 화한 거. 멘톨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성분 다 장뇌나 멘톨이나 다 항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삐거나 근육통 자리 이런 데를 빨리 개선시켜 주죠. 근데 이제 핫파스는 보통 어디다 쓰냐면요. 오래된 만성 통증 내지는 근육통, 그리고 경미한 상처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쿨파스는 어디다 시키냐? 빨리 시원하게 해줘야 되니까 급성, 탁 뼈거나 아니면 아유 막 꽝 부딪혀 갖고 여기가 멍이 들어서 빨리빨리 좀 해야겠다 할 때 붙이는 겁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이제 쿨파스보다는 핫파스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좋다, 후끈후끈하네, 뭐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거기다 이것까지 붙이면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장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혈액이 많이 유입되니까 이제 상처도 빨리 개선될 수 있고, 또 근육통도 근육을 이완시켜 주니까 근육이 아픈 것도 좀 나아지고, 또 어떤 효과도 갖고 있냐면은 모공이라고 그러죠. 이 땀구멍을 넓혀줘요. 그러니까 이 파스가 갖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진통 소염 성분이 피부 안으로 빨리 흡수될 수 있게까지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파스에 있어서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골라서 쓰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다리를 꽉 삐셨어요. 그럼 집에 와서 얼른 할 수 있는 건 파스나 약이 없을 때 빨리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뭘 하죠? 얼음찜질을 하니까 쿨파스의 효과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어오르기 시작하면 욱신욱신합니다. 이럴 때는 빨리 염증을 안 쳐줘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온찜질을 해야죠. 그거 있죠. 거꾸로 하면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파스 같은 경우는요, 가능하면 잘라서 쓰지 마세요. 보통은 그 전체가 하나가 약물을 담고 있는 용기예요. 다 이렇게 기술을 집어넣어서 만든 건데, 우리 애한테 줄 건데 이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까우니까 가위 갖고 반 잘라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가 약이 가진 역설이었습니다.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는 양날의 검. 두 번째는 궁합을 잘 맞춰서 써야지만 약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주제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아이러니라니까 그러니까 모순적인 거죠. 그리고 듣고 나면은 재밌기도 하고 하고 콧웃음이 나오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약이 가진 속성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역사를 뒤바꾼 약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먼저 한 개의 약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신약이라고 말하는 게 신물질을 포함한 진짜 신약인데요. 이 신약을 하나 만들어질 때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계획해서 나올 때까지 10년이 더 걸리기도 하는데 통상 10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돈은 얼마나 들까요? 우리 돈으로 지금 시세로 약 1조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개발할 때까지만. 이거를 시장에 나와서 판촉하는 건 별개고요. 근데 이게 성공할 확률이 뭐 10,000분의 1, 20,000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한 대가는 줘야겠죠. 그래서 특허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게 무려 한 15년을 보장해줘요. 잘 된 신약은, 아주 우수한 신약은 전 세계에 한 1조 원 이상이 팔린다고 그래요. 한 품목당. 그러니까
신약을 한 15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하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약인데 너무나 재미있는 건요. 약은 원래 허가받은 용도로만 써요. 그건 국가기관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요건 심장병에만 쓰세요. 요거는 이제 암에만 쓰세요. 이렇게 허가를 해주지 암에 쓰는 약을 다른 데다 쓰는 거는 잘 허용을 안 합니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스피린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아스피린이 개발된 거는 이 아스피린은 굉장히 인류사의 기념비적인 약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아스피린은 인류 최초로 대량 생산이 된 약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허준, 동의보감 이런 거 보면 나오듯이 산에 가서 채집해서 말려서 잘라서 가공해 갖고 환자에게 주는 식의 채집형 약이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약은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오래 보존하기 힘들고. 자, 그런데 이 아스피린은 대량 생산이 대충 언제쯤이었냐? 그럼 지금부터 한 110년 정도? 1899년도에 아스피린은 대량 생산이 됩니다. 인류 최초로. 자, 이 아스피린이 처음에 나온 거는 이게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가진 거는 진통 소염 효과예요. 아플 때, 염증이 생겼을 때 사용했던 약이죠. 그걸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스피린이 우리 삶에 어떤 효과를 하냐면 첫 번째,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해줍니다. 들어보셨죠?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아스피린이 그 진통 효과 외에 왜 이게 효과이냐? 아스피린 자체가 혈액 응고를 억제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혈액을 묽게 해줘요. 그래서 그 고혈압이 심해져서 또 이런 심장병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고 뇌에 중풍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예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라고 해서 아스피린을 진통 소염 효과보다는 훨씬 적은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원래 개발은 진통소염제였는데. 자, 이런 새로운 아이러니한 모양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자, 대장암, 폐암, 그리고 전립선암과 유방암을 예방해 준다고도 합니다. 아스피린이라는 물질을 갖고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학교가 있어요. 요 카롤린스카라는 의과대학인데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한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이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열거한 이런 암들이 다른 부위로 전이해 가는 확률을 20%에서 40%를 억제시켜 주더라. 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저용량을 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했던 아스피린 한 75mg 정도 아주 적은 용량인데요. 이 양을 드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아스피린을 드시면 암이 예방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암을 가지셨던 분이나 초기 암이나 이런 분들에게 무언가 암의 전이라든지 암 발생을 어느 정도는 예방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정도가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뇌질환 예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앓게 되는 노령화 때 가장 앞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로 고민하는 내용이 하나 뭐냐면은 치매입니다.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건지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근데 치매 중에서 절반은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알려져 있는 질환이고요. 치매 종류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한 20% 내외에서 30%쯤 되는 걸 혈관성 치매라고 해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치매 거의 대부분인데 이 아스피린이 아까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치매 발생을 어느 정도는 늦춰주거나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자, 진통소염 물질로 알게 됐고 개발했던 그 아스피린이 불과 100년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는 약으로까지 확장이 돼갑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세계기관에서 의학회에서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넓혀줍니다. 넓혀줘요. 자, 이게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묽게 만들어져서 혈액을 묽게 해서 뇌출혈을 생길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끊으셔야 돼요. 발치, 이를 뽑기 전에도 이 약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혈우병이라고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혈액이 잘 굳지 않는 질환을 가지신 희귀병 질환자들도 이 약을 드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이 빨리 터지니까 오히려 중풍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다 이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아스피린이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를 촉진시켜줘요.
원래 알레르기 좀 예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억제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레르기, 콧물, 재채기부터 시작해서 천식도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이런 거를 오히려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아스피린을 그냥 몸에 좋다고,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고, 어떤 뭐 중풍과 암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저도 먹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스피린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아스피린을 억제해야 되실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분들은 이제 뭐겠어요? 예,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출혈성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위장 장애를 가지신 분들, 아스피린 자체가 위벽을 좀 쓰라리게 해서 위궤양을 심화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기존의 아스피린과 같이 드셨을 때 더 안 좋은 효과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역시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문의들과 꼭 상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러니예요. 왜 갑자기 웃으실까요? 네. 비아그라가 어디 쓰는 약인지 아시나 봐요. 자, 이게 이제 특정 회사의 상품명이니까 제가 이제 실데나필이라 부를게요. 자, 이 실데나필이라는 성분, 이 성분이 가진 특이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요. 원래 이 실데나필을 개발한 회사가 항생제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군인들이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시에는 굉장히 많은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월남전, 한국전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큰 전쟁을 겪으면서 그 병사들에게 사용되는 약으로 항생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그 약을 많이 공급을 했었어요. 자, 근데 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그 항생제가 이제 소용이 적어졌어요, 수요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좁아졌습니다. 뭔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이 회사가 고민하다, 자, 미국에 있었던 회사였는데요.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약을 개발해보자라고 내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다. 근데 어떤 걸 할까 했더니,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전쟁이라는 건 너무 비극적인데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남성들, 젊은 남자들이 많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돼서 이때를 전쟁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인구가 늘었는데 요분들이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슬슬 성인병,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러요. 생활습관병이 생깁니다.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옳거니 우리가 항생제를 이제는 접고 혈관, 순환계에 맞는 고혈압 약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갖고, 고혈압이 진전되면 가슴이 아주 찌르는 듯이 아픈 협심증이라는 협심증이라는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고혈압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협심증 치료제를 만들자 그래서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다가 막 써서 임상실험을 했는데 이걸 어쩌죠? 임상실험 중간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약효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기엔 너무 회사에게 끼치는 그 피해가 심한 거예요. 이 회사가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만도 10위권 밑에 한 15위 내외 되는 뭐 그냥 조금 이게 후발 회사였습니다. 작은 회사였죠. 이 회사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때 이제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얻어진 게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하자,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근데 원래부터 이 실데나필이라는 성분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뭐였냐면, 사람 몸의 대동맥에서 배꼽을 지나서 남성의 생식기 쪽으로 가는 동맥을 선택적으로 넓혀줘요. 그래서 이제 발기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주작용과 부작용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소위 말하는 발기부전 치료제, 조금 어색하니까 해피드럭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 최초로 해피드럭이라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랑의 묘약으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이 회사는요 불과 수년 만에 미국 내에서
1위 제약회사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세대도 이르지 않아서 거의 얼마 전까지 세계 1위의 제약회사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실데나필의 양리 효과를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그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약이라는 게 한 시대의 과학적 흐름, 사회 문화적인 흐름, 또 인류의 어떤 희망을 갖다 주는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역할에도 큰 기여를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려고 했던 약이 오히려 옥동자로 변모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번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부자가 병에 걸리지 않으면 치료약도 없다. 조금 감이 오세요? 에이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질환인데요. 이거의 바이러스는 사람 인체의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감염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진 게 대략 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걸 안 거는 보통 의학자들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중에게 알려진 게 헐리우드 유명한 남자 배우 스타, 그다음에 유명한 NBA 농구 선수, 이분들이 여기에 걸렸다는 게 알려진 다음부터입니다.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서유럽에도 좀 퍼지고 제약회사들이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0년대를 넘어갈 때까지 불과 십수년 만에 신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거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들이 1년에 많게는 2개, 1개는 꼬박꼬박. 그렇게 해서 매년 1~2개씩의 신약이 쏟아져 나와요. 물론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약으로 바꾸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많은 전 세계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보건, 의료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도 초반을 정점으로 선진국에서 환자의 증가 속도가 하향세로 돌았습니다. 대단한 혁신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러시아나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나라 중에 어떤 국가는 전 국민의 80%가 에이즈 보균자예요. 이런 나라들은 미래가 없어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80%가 에이즈 보균자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상당수가 죽게 된다는 거니까 이 국가는 미래가 없는 국가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을 하네요. 선진국에서 증가세가 줄었으니까 시장이 줄은 거예요. 에이즈 치료제 꽤 비싸거든요.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이걸 사서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개발할 필요가 적어졌죠. 그래서 매년 적어도 하나씩 나오던 에이즈 치료제의 개발 속도가 줄어들고 이제는 가끔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바꿔서 에이즈를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어 보자라는 연구는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귀한 기부를 했죠. 큰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아프리카 나라의 아이들에게 에이즈를 걸린 아이들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영양식을 주고 심지어 피임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억제하는 많은 귀한 일들을 하는 식으로 바뀌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까 말한 쓰리고 이런 만성 질환들은 보통 옛날부터 부자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심각해요. 막 배가 나오고 뚱뚱하고 고혈압에 그냥 계속하니까 이런 질환 치료제들은 계속 개발이 됩니다. 제약회사들은 당연히 노령화가 되더라도 부자 나라의 노인들은 씀씀이가 해퍼요. 지불 능력이 지갑이 두툼합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인류의 평균 수명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가는 가슴 아픈 일이 있는 나라에 질병과 환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개발되는 약이나 치료 수단은 줄고 있는 아이러니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약에 대한 기원을 한번 따져보면요. 약이라는 것은 그 즐거울 낙자 위에 풀초자를 쓰죠.
그래서 뭐 먹어서 어떤 인간이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풀이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아 약은 옛날부터 풀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을 갖게 됩니다. 드럭이라는 영어의 그 어원도요 유럽 어족의 중세 독일어의 드로겐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드로겐이라는 말이 그 유럽 쪽의 언어의 그 어원이 뭐냐면 마른 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약이라는 건 풀에서 얻었다. 즉 자연물에서 뭐 광물도 있고요. 또 미생물도 있고 동물도 있죠. 심지어 우리가 사양이나 녹용 같은 건 동물이에요. 자, 이런 걸로부터 약을 만들어서 썼던 건데 그럼 약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있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 기원전 한 2,500년 전에 이집트에 이모텝이라는 학자가 쓴 파피루스에다 쓴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약에 대한 내용, 심지어 그때도 매독이 있었나 봐요. 매독을 치료하려고 고민했던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기록들을 발견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모텝이라는 사람은 박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의학자이기도 했고 뭐 마술사이기도 하고 연금술사였기도 하고 그런데 요거를 이제 패러디한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라라고 하는 영화 있죠. 거기에 이모텝이라고 나온 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을 갖다 넣은 건데 왜냐하면은 뭐 권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을 치료하고 왕족을 치료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남긴 저술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약들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서 권력을 가진 분들이나 부유층, 귀족들은 불로장생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향한 인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거를 계속 이 건강과 노화되지 않고 죽기 싫으니까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갖고 온 사방으로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얻기 위한 일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이외에도 그 진시황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불로초 이야기를 쉽게 알고 있듯이 이쪽에 근동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 불로장생을 나타내는 알약을 뱀이 물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 불로장생, 영원불멸이라는 것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어떤 구하는 추구했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성경에도 조금 나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구약의 그 야곱이라는 족장의 아들들이 합 한 채를 구해오는데 두 자매가 부인이에요. 족장에 동시에. 그래갖고 그걸 놓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합 한 채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영어로는 만드레이크라고 그러고 중세에서는 만드라케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아트로파 만드라고라라는 학명을 가진 식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서양 산삼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합 한 채가 뭐냐면 남녀가 교합하여 환희를 느끼는 채소다. 그래서 합 한 채예요. 근데 이 성분이 그때 당시에도 기록이 될 정도였는데 왜 그랬냐? 또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사랑의 묘약인 반면 또 뭐가 있냐? 임신을 촉진시켜줬다라는 효과가 있어서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선물해주는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묘약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을 족장에게 많은 아들을 낳아주려고 하는 여성들이 어떤 그 표현이 이제 그런 식물 약을 통해서 기록된 게 나올 정도로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불로초를 향한 여행이 이제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욕구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행되는데요. 수명 연장과 노화 방지에 대한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옛날에 아까 이모텝이라든지 뭐 신농본초경을 쓰신 분 같은 분들이 채집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새로운 약효를 발견하면 자기 기록에 남겨놓고 후대에 전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때를 그냥 제가 구분하는 거는 발견의 시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약이라는 새로운 성분을 발견하는 발견의 세대. 요게 4천 몇백 년 동안 기록에 의하면 4,500년을 지속하다가 최근 100년 전에 제2기인 대량 생산 시대와 합성 의약품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게 효시가 됐던 게 몰핀이나 아스피린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불과 100년 사이에 약도 수십만 종의 약들이 만들어졌지만 합성이 되었지만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인구가 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러면은 시장이 커졌냐? 거꾸로라고 봅니다. 저는 인구가 는다는 거는 신생아가 많다는 얘기예요. 죽는 숫자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많아요. 왜 많이 태어나고 오래 살게 됐느냐? 수명도 늘었지만 영아 사망률도 줄었다라는 의약품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늡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난 인구가 돌아가시는 속도보다 태어나는 속도가 더 빨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줄어드는데 수명은 늘어났으니까 고령화가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의 기록상에 노인이 주축이 됐던 시대가 없대요. 아시죠? 우리나라 올해인가요? 작년서부터 우리나라 평균 노동 인구가 50대 이후로 바뀌었죠. 40대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50대라는 얘기. 65세가 넘어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 선진국이 노령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의약품의 패턴이 바뀌어요. 이제 변화의 시대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3차 시대가 됐는데 이 3차 혁명 시대가 뭐냐면 유전의 비밀을 풀고 맞춤의학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약을 갖다 놓으니 큰 부작용이 뭐냐? 많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겨요. 뭐 상호작용, 궁합다지자니 머리 아파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질병의 근원을 파고든 거죠. 그게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낸 겁니다. 그랬더니 암이 있으신 분은 이런 유전자, 심장병이 있는 분은 이런 유전자. 자, 이거 알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스칠까요? 그럼 그 유전자를 바꿔 끼거나 고치면 되겠네? 그래서 유전자 가위 같은 걸 만들어가서 잘못된 유전자를 잘라내면 된다. 이게 다 지금 최근에 받고 있는 노벨 생리의학상 대상자들이 다 그겁니다. 유전자를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그 질병을 가진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주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우리 인류가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유전자 정보를 갖고 약의 반응을 먼저 봅니다. 정교한 가위가 아직 다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뭐냐? 어떤 분은 봤더니 심지어 최근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똑같은 약을 줘도 두 사람 차이가 심지어 약의 용량이 40배까지 차이 나는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보시면 말술 계시죠. 술을 많이 드셔도 잘 안 취하시는 분, 거둔한 분 있고 어떤 분은 한 잔만 냄새만 맡으셔도 얼굴이 뻘개지면서 취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달라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죠. 약도 똑같이 어떤 분에게는 40배의 약을 줘야 되고 어떤 분은 하나만 줘도 돼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약을 평균치에 맞춰서 주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게 과용량이 돼서 독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그게 소위 말하는 약발이 들지도 않는 에게 어디에 기별도 안 가네라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약은 양날을 가진 검이고 그거를 구분하는 건 용량의 차이다라고 말했던 16세기 학자가 벌써 400년을 건너지르는 해안을 가졌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까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분에게 맞게 용량을 정해서 주는 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또 무엇도 있느냐? 약물을 소량을 꾸준히 줘야 되는데 요거를 기계 장치에다 넣어서 몸에다 이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약이 조금씩 분비되니까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 불편할 필요도 없죠. 이런 노력, 전자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간 단계인데 종국은 뭘까요? 유전자를 좀 더 마음껏 다룸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약이 없이도 질병을 개선하려고 하는 맞춤의학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약은 양날을 가진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잘 사용해야겠구나라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약의 미래상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시대가 4차 혁명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 그 영국에서 시작되는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을 넘어서 4차 혁명은 물리학과 생명공학과 정보공학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생기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인즉슨 자 이제 우리가 의사를 만나러 진료실에 들어가면 묻고 혈액 검사라는 건 기본일 것이고요. 분명히 혈액 속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주 빠른 컴퓨터가 순식간에 유전자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분은 이런 병이 있을 확률이 얼마입니다라고 의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럼 의사는 그걸 참고해서 진단을 내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분은 이런 약을 이 정도 용량만 드려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만들어진 약이 없거나 적으면은 조달에다 쓰기 불편하죠. 다 밑에다 약국에다 쌓아놓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3D 프린터로 약을 찍어낼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분에게 맞는 약을 용량을 맞춰서 찍어드리겠죠. 작년에
미국 FDA에서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약에 대한 최초의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4차 혁명 시대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이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약의 세대를 이렇게 바뀌어가서 진료실과 병원의 풍경이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건강한 100세를 위한 올바른 약 먹기는 좀 더 스마트하게, 적은 양으로, 적절하게, 경우에 맞게 쓰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시된 용량과 용법을 준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건강 내가 지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를 향해 가고 있지 내가 100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내 건강을 내가 지켜가면서 질병에 대한 또 생활 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내 스스로 해가는 관심. 그러려면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내 상황을 전문인과 잘 소통하는 소통이라는 것. 그다음에 용법 요양을 잘 지시사항을 지키는 것. 이런 거를 가져갈 때 우리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 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추워지고 있는 겨울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계절에 모쪼록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궁금했던 그 약에 네. 대한 것들을 거침없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누면서 놀라는 것도 참 많았는데요. 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약 잘 먹고 있었나, 뭐 잘못 먹고 있었나 궁금하신 점 많으셨을 거예요. 직접 질문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아스피린이 심장병 예방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서 이제 소량을 넣는 게 많이 보편화됐고 그 이상의 효과도 있는데 아까도 잠시 지적해드렸습니다만 안 맞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아까 위장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또 약에 좀 예민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아스피린 이외의 다른 유사한 성분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지금까지 얻어진 거로는 평균적으로는 효과가 있더라. 그러나 내게 맞는지는 전문인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을 일주일치 처방받았는데 3, 4일 후에 몸이 좋아진다면 처방받은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제 질문 사항이에요.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드린 강의 중에서 어느 정도는 해답을 얻으셨죠. 약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 같은 거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심장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증상을 느꼈을 땐 조금 늦었어요. 그때는 약을 끊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는데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죠. 혈액 검사나 정기 검진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을 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그때 아셨다면 내가 증상이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임의적으로 끊기보다는 처방된 약을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과 감염질환은 처방된 약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게 일단 권해드리고요. 뭐 진통제라든지 콧물약을 좀 처방받았는데 중간에 멎었다 정도는 임의적으로 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정상비약 정도는 내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만성질환으로 장기 복용을 하는 전문 치료제는 전문인과 상담을 하시고 끊고 말고의 결정을 내리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면 조심해야 할 음식이나 과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고지혈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복을 해야 되고요. 오랜 기간을 드시게 되니까 간의 장애를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음식도 음식이거니와 일단은 지질을 좀 피해야겠죠.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식이는 더 많은 걸 드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열량을 줄일 수 있거나 지방질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시면서 약을 드시고 무엇보다도 술이라든지 또 간에 부담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들은 철저하게 간 검사를 같이 하시면서 약을 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특정하게 요 과일은 되고 요 음식은 되고 안 되고라기보다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을 먹었는데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네. 그러면 두통약을 또 먹어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매일 만성 두통이라는 부작용인데요. 그게 이제 약을 한 2-3종 내지는 2-3알을 드시면서 3개월 이상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러시다면 전문의, 특히 신경과 전문의를 좀 만나서 상담해 보실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좀 일과성
통증이라든지 뭐 편두통이 좀 있어서 한 일정 시기에만 그럴 때 한 알 갖고는 안 되겠다, 두세 알을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단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알려지는 약은 우리가 한 500ml 정도 한 알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4g, 그러니까 그 알약으로 따지면 8알이에요. 8알을 넘어가게 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평소에 드신 양의 두세 배를 드신다라가 아니라 잠깐 좀 미흡해서 한두 알 더 드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총량을 보시면서 지시사항을 꼭 따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약을 드셔야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방준석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네,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